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은정이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며 어디에 있어요? 라고 절규합니다. 미숙이 수아를 바라보며 바로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진실이 뒤바뀝니다. 제 딸을 훔친 거잖아요. 희자의 분노 섞인 외침이 25년간의 고통을 폭발시킵니다. 오랜 친구였던 미숙의 배신과 잃어버린 딸에 대한 진실 사이에서 희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오후, 동네 도서관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정의자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 종일 사람들이 뒤섞어 놓은 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희자는 한 권 한 권 책등을 살펴보며 분류번호에 맞춰 정리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문학 820, 역사 900, 과학 500. 희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책들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젊은 시절 작가의 꿈을 품었던 희자에게 책은 여전히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비록 남편의 배신과 딸의 실종이라는 아픈 기억으로 펜을 놓게 되었지만 이곳 도서관에서만큼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곳의 시간은 항상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희자는 이런 평온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장 정리를 하던 희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책은 30년 전에 출간된 소설집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와 해진 모서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제목은 현대문학 단편선이었고 여러 작가들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목차에서 익숙한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실의 아이라는 단편소설,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썼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이 아직 여기 있었구나. 희자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그 소설을 쓸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젊은 엄마였던 희자는 아이를 잃는다는 것의 공포를 상상으로 글에 담았었습니다. 설마 그것이 몇 년 후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희자는 신의 작가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몇 편의 단편소설이 문예지에 발표되었고 첫 소설집 출간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딸 은정이 실종된 후 희자의 작가 생활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글을 쓸 마음도 의욕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희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미숙 관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68세의 미숙은 희자보다 4살 어리지만 두 사람은 이 도서관에서 만나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고 희자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집에 있으니 답답해서요. 여기가 더 편해요. 희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집보다 이곳이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는 은정이의 빈 방을 마주해야 했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책들과 사람들의 온기가 그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실까요? 새로 받은 원두가 있어요. 미숙이 따뜻하게 제안했습니다. 희자는 고맙다며 미숙의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이들 독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책을 준비할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희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예전에 은정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를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가을 동화가 좋겠네요. 아이들이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요. 희자는 어린이 도서 코너로 향하며 계절에 맞는 동화책들을 골라 독서 공간에 준비했습니다. 낡은 책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그림책들을 찾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가을 숲의 다람쥐, 떨어지는 낙엽들, 추수하는 농부 아저씨 같은 제목의 책들을 골라 작은 매트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7명의 초등학생들이 왁자지껄하며 어린이 열람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는 금세 도서관 분위기에 맞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희자는 미리 준비해둔 동화책을 들고 아이들이 모인 원형 매트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숲에서 일어나는 예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희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희자의 시선은 자꾸만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수아라고 불리는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두꺼운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치고는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책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아의 모습에서 희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던 내성적인 성격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서 함께 들을래? 희자가 부드럽게 권했지만 수아는 고개만 살짝 저으며 자신의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수아는 맨날 혼자예요. 말도 별로 안 해요. 부모님도 안 오세요라고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지만 희자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서 묘한 친숙함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희자는 동화를 읽어주면서도 계속 수아를 의식했습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대목에서는 잠시 책에서 고개를 들어 희자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동화 낭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수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고요해졌고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장들 사이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정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을 보는 순간 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방금 전에 정리했던 그 오래된 소설집이었습니다. 수아는 희자가 썼던 지하실의 아이가 실린 바로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어디서 이 책을 찾았니? 희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뭔가 간절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뒤쪽 서고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왠지 저한테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수아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속에
저희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희자는 수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라니? 처음 만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니? 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책장을 넘기며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희자가 30년 전에 썼던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쯤 나를 찾으러 올까요? 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혼자 기다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수아는 그 문장을 작은 소리로 읽어내려간 뒤 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선생님이죠? 희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전에 쓴 자신의 소설을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본 것일까요? 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가 펼쳐놓은 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니? 희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작가 소개란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희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희자의 흑백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죠. 사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눈이 똑같아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정말 무서워요. 지하실에 갇힌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이야기잖아요. 희자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 소설은 단순한 창작물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볼 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글로 옮긴 것뿐이었죠. 하지만 몇 년 후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정이가 실종된 것입니다. 수아야, 그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란다. 진짜가 아니야. 희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수아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저씨가 보던 뉴스에서 봤어요. 아이가 유괴되었는데 범인이 지하실에 가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쪽지도 남겼다고요. 희자는 깜짝 놀라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뉴스? 언제 일어난 일이니? 일주일 전쯤이요. 옆 동네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범인은 아직 못 잡았다고요. 수아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남긴 쪽지에 적힌 말이 이 책하고 똑같았어요. 희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쓴 소설의 내용이 최근 실제 사건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소설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수아야, 혹시 그 뉴스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희자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서관 컴퓨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능숙하게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해당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제목은 초등학생 유괴 사건, 범인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희자는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8세 여아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고 이틀 후 인근 폐가의 지하실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인이 남긴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이 문장은 희자가 자신의 소설에서 범인의 대사로 썼던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희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그때 박미숙 관장이 다가왔습니다. 희자 씨,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미숙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건,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미숙 씨, 혹시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제 옛날 소설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 오래된 책을 누가 읽겠어요. 거의 30년 된 책인데. 미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희자는 자신의 소설과 실제 사건의 유사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겠죠? 미숙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일치해요. 지하실 쪽지의 내용, 심지어 범행 방식까지. 희자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책을 빌려간 사람의 기록이 있나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출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수동으로 작성된 대출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분 후 미숙이 낡은 카드박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찾았어요. 하지만 오래된 기록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뒤적였습니다. 30년 동안의 대출 기록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나 주부들의 이름이었지만 몇 개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희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 옆에는 경찰이라고 직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날짜를 보니 최근까지도 이 책을 빌려갔던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 희자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아, 도현 씨요? 우리 동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에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가끔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빌려가시죠.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희자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도현, 그는 25년 전 은정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은정이와 연인 사이였던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정이가 실종된 후 절망에 빠진 희자를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떠났고 희자와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이 동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설이 실린 책을 빌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아야,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겠니? 많이 늦었어. 희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도서관 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아는 책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희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도 되죠? 이 책을 더 읽고 싶어요. 희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가 도서관을 나간 후 희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도연의 존재, 자신의 소설과 실제 사건의 유사성, 그리고 수아라는 신비로운 아이의 등장까지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은정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그 젊은 경찰관. 당시 25살이던 도연은 희자의 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희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정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절망에 빠진 희자를 위로해 준 것도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도연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희자는 잠깐 눈을 붙였지만 곧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은정이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저를 찾아주세요. 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도착한 희자는 박미숙을 찾았습니다. 미숙 씨, 김도연 경찰관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어제 그 책 때문인가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혹시 그분이 제 소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희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네 지구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희자는 미숙의 충고를 들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용기를 내어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연 경사님 계신가요? 정의자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의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연락을? 도연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점심시간에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희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희자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희자 씨,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전히 진중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연 씨. 희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신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는 어제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아라는 아이가 자신의 옛 소설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이 최근 유괴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까지. 도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출 기록을 보니 도연 씨가 제 소설이 실린 책을 빌려보셨더라고요. 희자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책을 몇 번 봤어요.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은정이 사건 이후로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희자 씨가 쓰신 그 소설 말입니다. 지하실의 아이. 그 내용이 은정이 실종 사건과 너무 비슷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소설이 먼저였죠. 희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 소설이 은정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범인이 남긴 흔적들이 마치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정이가 실종되기 한 달 전쯤 누군가 출판사에 희자 씨의 소설 원고를 가져갔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져갔다고 했나요? 그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희자 씨와 가까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자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혹시 제 남편 말씀인가요? 도연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니 다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최근 유괴 사건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누군가 희자 씨의 소설을 참고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상상으로 써낸 이야기가 실제 범죄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소설이 딸의 실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 씨, 그럼 은정이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도연이 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 희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희자 씨, 어서 오세요. 미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가 이상해요. 희자와 도연은 급히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수아가 책더미 사이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야, 뭘 하고 있니? 희자가 다가가자 수아는 고개를 들어 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맑고 순수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알고 있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수아의 말에 희자와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의 진실을 안다는 것일까요? 수아는 자신이 적고 있던 노트를 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글씨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은 자신의 소설 지하실의 아이에서 발췌한 문장들이었지만 중간중간 수아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문장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찾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왜 나를 여기 두고 갔을까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아이의 글씨치고는 너무 성숙하고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 글들을 왜 쓰고 있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로서의 직감이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라면 이런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빠진 페이지들이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상상해서 써보고 있었어요. 근데 상상이 아니라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이라니? 희자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자는 수아가 가져온 소설집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몇 페이지가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담긴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범인의 심리 묘사와 피해자의 절망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었죠. 언제부터 이 페이지들이 없었니? 희자가 물었습니다. 처음 책을 발견했을 때부터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대체 그 페이지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밤에 꿈을 꾸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요. 수아는 순수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미숙 관장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도서관 책에서 페이지가 누락된다면 저희가 즉시 폐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페이지들을 제거한 거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희자 씨, 혹시 그 소설의 완전한 원고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오래된 서랍 안에 모든 원고들을 보관해 두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찾아서 뭘 하시려고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누락된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희자는 수아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숙은 도서관을 지켜야 한다며 남았지만 표정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희자의 집은 2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이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은정이의 방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방, 꿈에서 본 것 같아요. 희자는 안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다행히 원고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쓴 소설들, 출간되지 못한 원고들, 그리고 개인적인 일기들까지 모든 것이 시간의 캡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희자는 지하실의 아이 완전 원고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원고는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수아가 원고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책에서 사라진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들 다 기억해요. 희자는 원고를 펼쳐보았습니다. 책에서 사라진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 남긴 구체적인 메시지들, 범행 장소의 세밀한 묘사, 그리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 내용이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되었다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원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추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었습니다. 희자의 정성스러운 글씨와는 전혀 다른 거칠고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희자가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원고에 뭔가를 추가로 썼네요. 언제 이런 일이? 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계획 1999년 10월 15일. 대상 정은정 7세. 장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방법 소설 내용 그대로 실행. 완벽한 범죄를 위해. 희자는 손이 떨려서 원고를 놓칠 뻔했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그날이 바로 은정이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소설을 범죄의 시나리오로 삼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상상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는 건가요?
도연이 원고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필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수아가 갑자기 원고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메모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자야, 내 재능을 실제로 증명해보자. 소설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박미. 박미. 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줄임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쪽지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박미숙 관장님을 줄여서 쓴 건 아닐까요? 박미숙의 박미. 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 씨가? 설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가장 믿는 친구인데.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관장님은 희자 씨의 과거를 잘 알고 계시고 도서관에서 원고에 접근하기도 쉬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은정이 실종 당시에도 이 동네에 계셨고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관장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마치 저를 아는 것 같은. 그리고 가끔 은정아하고 부르시다가 황급히 말을 바꾸시기도 했어요. 희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지낸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는 것일까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박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희자 씨,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요. 수아도 함께 있다고 해서. 미숙은 말을 멈추고 거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원고와 쪽지들을 본 순간 미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미숙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미숙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 씨, 정말 당신이었나요? 희자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희자 씨. 하지만 제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제 딸을... 희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진정하세요.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죠. 미숙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이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 말에 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희자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미숙이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희자는 미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은정이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아는 10살이고 은정이는 실종 당시 7살이었으니 지금은 32살이어야 합니다. 도연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는 어린아이인데. 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수아는 은정이의 딸이에요. 은정이 딸. 그 말에 희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라고요? 그럼 은정이는 정말 살아있다는 건가요? 네, 살아있어요.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희자 씨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도연이 경찰관다운 침착함으로 질문했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숙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잠깐 은정이 방에서 놀고 있을래?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서.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듣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희자는 수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은정이의 딸이라면, 미숙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은정이가 실종된 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은정이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무렵 폐가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폐가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수색했던 곳들 중에 폐가는 없었는데 동네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수색 대상에서 빠진 곳이죠. 저는 혼자 그곳에 가봤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은정이를 발견했습니다. 희자는 가슴이 뛰어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정이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은정이를 희자 씨에게 돌려드려봤자 더 큰 상처만 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요? 희자가 다그쳤습니다. 제가 아이를 원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은정이를 제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 딸을 훔친 거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정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였나요? 은정이를 유괴한 사람 말입니다. 미숙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희자 씨 남편이었어요. 희자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제 딸을? 네. 희자 씨 남편이 희자 씨의 소설을 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였어요. 아마도 보험금 때문이었을 거예요. 은정이에게 큰 보험을 들어놨었거든요. 미숙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했습니다. 희자 씨 남편은 은정이를 유괴한 후 며칠 뒤에 시체를 발견한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은정이를 구출했고 남편은 계획이 틀어진 걸 알고 패닉에 빠졌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술만 마시며 괴로워했던 건가요? 희자는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지만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진실이 밝혀질까봐 계속 불안해했을 거예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나쁜 할아버지의 손녀인 건가요? 희자는 수아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수아야. 내가 나쁠 건 없어. 너는 내 소중한 손녀야. 하지만 미숙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더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에 희자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었다고요? 제 딸이 죽었다고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럽게. 그때 수아는 5살이었어요. 은정이는 죽기 전에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어린 시절의 일들, 희자 씨의 얼굴까지 모든 걸 기억했죠. 미숙은 흐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은정이는 마지막에 희자 씨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막았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수아도 상처받을 것 같았고 저도 처벌받을 것 같아서요. 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딸을 마지막까지 만나지도 못했다니. 수아가 희자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희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예쁜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다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요. 희자는 수아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딸은 잃었지만 손녀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고 아팠습니다. 도연이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최근 유괴 사건은 누가 저질렀나요? 희자 씨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미숙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도연과 희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희자 씨의 소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혼란을 주려고. 미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게 했어요. 금방 발견되도록 단서도 남겨놨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이었죠. 희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미숙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게 그런 짓을.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은정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희자는 수아를 품에 안은 채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희자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도연 씨. 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직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희자 씨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은정이가 남긴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남겼나요? 희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편지들이요. 그리고 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정이가 수아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은정이가 좋아했던 머리핀, 작은 인형, 그리고 봉투에 담긴 편지들. 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희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정이의 글씨였습니다. 어린 시절과는 다르지만 어쩐지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모든 진실을 아신 거겠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를 냈다면, 더 일찍 엄마를 찾았다면. 편지를 읽는 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아가 희자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 편지를 쓸 때 많이 우셨어요. 저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늘 우셨어요. 희자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미숙 이모 밑에서 자라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늘 뭔가 빈 곳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의 소설을 읽게 되었죠. 은정이가 소설을 읽었다고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살 때였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했죠. 그 소설을 읽고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요. 희자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다면, 더 용감했다면
엄마를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에게는 수아가 있어요. 수아는 엄마의 손녀예요. 수아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젠가 진짜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 할머니는 예쁜 이야기를 써주시는 분이라고요. 희자는 눈물을 흘리며 수아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제 아빠가 저를 해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빠 혼자서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요? 희자가 미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은정이가 그런 말을 했지만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빠와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빠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희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라고요? 혹시? 미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은정이를 구하러 간 거였어요. 도연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미숙 씨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건 혼자 있었어서. 미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희자는 편지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엄마의 원고에 누군가 메모를 남긴 것도 그 여자일 거예요. 필체를 보니까 제가 아는 누군가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그 여자 사진이요. 수아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제 대학 동기였어요. 이름이 강수정이었어요. 도연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네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 언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마이너스 은정. 희자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강수정. 그 아이는 제가 작가가 되는 것을 무척 부러워했어요. 제 원고를 자주 읽어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제 남편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혹시 수정 씨가 희자 씨 남편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륜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리고 제 원고를 그 아이가 남편에게 건네줬을 수도 있고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주범은 그 강수정이라는 사람인 건가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정 이모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요. 할아버지는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요. 희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수정이 자신의 원고를 이용해 남편을 조종했고 은정이를 유괴하는 범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보험금이 목적이었을 것이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강수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셨어요. 사건 직후에요. 희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도망가고 자신은 25년 동안 딸과 떨어져 살았으며 이제는 딸마저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남겨준 소중한 선물, 자신의 손녀가 곁에 있었습니다. 수아야, 희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래? 수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희자는 수아와 함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박미숙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금은 임시관장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수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어린이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서 낭독회를 하실 거예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희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희자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조용히 수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를 놓고 말입니다. 하지만 은정이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딸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고 더 이상 비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수정이라는 진짜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도서관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과거 희자의 소설을 읽어본 독자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도현도 사복을 입고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희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아가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자입니다. 희자의 목소리가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25년 전에 일어난 진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작가였습니다. 30년 전 지하실의 아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 소설 속에서 한 아이가 지하실에 갇혀 엄마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제 상상 속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딸 은정이가 실종되었고 바로 제 소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납치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저도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무대로 올라와 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 수아입니다. 제 딸 은정이의 딸이죠. 은정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수아를 통해 제게 돌아왔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미숙의 고백,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강수정이라는 진짜 범인의 존재까지. 제 소설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한 사람은 제 대학 동기 강수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을 조종해서 딸을 납치하게 했고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자 해외로 도망갔죠. 희자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정이의 편지, 강수정의 사진, 그리고 당시 원고에 적힌 수상한 메모들까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수정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소식을 듣고 있다면 제발 자수하세요. 제 딸은 당신 때문에 25년 동안 고통받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정희자 씨,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수정. 희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수정은 천천히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 희자야. 강수정의 목소리가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재빠르게 강수정 쪽으로 움직였지만 강수정은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미 각오하고 왔어요. 강수정이 말했습니다. 희자야, 나도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돌아왔어. 희자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강수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질투였어. 내가 작가로 성공하는 게 너무 부러웠고 내 남편도 빼앗고 싶었어. 그리고 돈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 딸을. 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유괴하는 척만 하려고 했어. 며칠 뒤에 무사히 돌려보내고 보험금만 받으려고. 하지만 일이 틀어졌고 패닉에 빠져서. 강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은정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망친 후였고 돌아올 용기가 없었어. 수아가 갑자기 강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정 이모죠? 강수정은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엄마가 이모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모가 언젠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거라고요. 수아의 순수한 목소리가 강수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수정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정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이모를 미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이모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거라고요. 희자는 딸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이는 마지막까지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연이 강수정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수정 씨, 유괴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수정은 순순히 체포되면서 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자야, 정말 미안해. 은정이에게도, 그리고 수아에게도 미안해. 희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강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복수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수정아, 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은정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강수정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아가 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희자는 수아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도서관을 나서며 희자는 가슴 한편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의 고통과 진실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서관은 새로운 관장을 맞아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희자는 여전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수아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희자 곁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수정의 재판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이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주목했고 희자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희자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세상에 털어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희자의 집에 적응했고 새로운 학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아도 함께 도와줄래? 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희자가 25년 만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였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독서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아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희자는 새로 준비한 이야기책을 들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시 만난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매일매일 창가에 앉아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수아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천사가 할머니에게 왔어요. 그 천사는 할머니가 찾던 가족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비록 슬픈 소식이었지만 할머니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희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로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새로운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요.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천사는 정말 있는 거예요? 희자는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천사는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때로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미소의 모습으로요. 독서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희자와 수아는 도서관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희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강수정의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수한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예상보다는 가벼운 형량이 나왔어요. 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도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수정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희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강수정의 글씨였습니다. 희자야,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 은정이에게도 수아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정말 미안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수아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부디 행복해져. 희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이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정 이모도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도 용기라고요. 희자는 수아의 성숙한 생각에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은정이의 딸이었습니다. 넓은 마음과 따뜻한 성품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글을 써볼까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글을요? 어떤 글을?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의 이야기요. 언젠가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희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아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희자와 수아는 함께 앉아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어린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책갈피에 숨겨진 사랑은 어떨까? 좋아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어요. 희자는 수아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희자는 은정이가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글을 다 쓰고 나서 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예요. 슬픈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한 이야기만 남았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희자는 수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아가 정말 멋진 작가가 될 것 같아. 할머니처럼요? 아니야, 수아는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그날 밤 희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정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수아와 함께 행복하세요. 희자는 꿈속에서 은정이에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수아를 잘 키울게.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희자는 수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갈피에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딸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인 수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희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인사 남겨주세요.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마음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